제가 쓸 수 있는 시간 30분 정도니까요. 조금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는 지금 소개받은 대로 평생교육 연구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관심은 사람과 이야기? 이게 제가 지나온 동안 뭐 했나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쓰면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관심이 저의 개인적 연구 관심의 초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을 배우거나 학교를 다니지 못한 분들 연구라든지 아니면 자기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자서전 쓰기로 써내려가는 이런 쪽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제가 이 연구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연구 결과 발견했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좀 사례 중심으로 좀 비교해 가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삼성 꿈장학재단은 2006년에 설립된 이후로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장학 사업을 지원을 했는데 이분들이 2013년 정도에 어떤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을 했냐면 장학 사업을 길게는 뭐 한 7, 8년까지도 지원받긴 하지만 짧게는 뭐 2, 3년 이렇게 지원받은 장학생들이 자당학재단을 떠난 이후에 어떤 어른으로 성장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궁금함을 갖고 있다. 혹시 이런 연구를 해줄 수 있냐? 이런 요청을 받았고요. 연구자로서 저는 이렇게 장기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한국에서 너무 드물기 때문에 장기 연구라는 그 말에 정말 이렇게 정말 홀딱 솔깃해가지고 빠졌는데 그게 사실은 진짜 10년이 될 줄 몰랐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10년쯤일 거다 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확답을 하신 건 아니었기 때문에 진짜 10년이 될지 몰랐지만 어쨌든 모두 10년이 됐고 그래서 장학생들은 지금 일반 빈곤 청소년과는 또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일종의 예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 빈곤 청소년에 비해서는 그래도 학교 생활도 비교적 잘하고 굉장히 좀 어쨌든 자기 삶을 나름 잘 이끌어가는 이런 친구들이어서 그러니까 더 나아질 가능성이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예외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삶의 궤적을 만들어내는지를 알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이런 틈새와 균열을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밝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흔쾌히 수락을 해서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은 아마 이제 고른기 장학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일 때 시작을 해서 지금껏 장학 사업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 삼성 꿈장학재단의 장학 사업 모델이 굉장히 보편화돼서 특수한 게 아니지만 당시 이 장학재단이 생길 때 굉장히 특수한 장학 사업의 모델이 몇 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그냥 경제적인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멘토 교사가 반드시 있어서 교사를 통해서 장학 지원을 하는 거, 그다음에 단기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길게는 대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지원을 해줄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지역에서도 좀 지역에서 이 친구들을 돌볼 수 있는 배움터들을 좀 지원하는 사업까지 하는 것이 이제 세 가지 축이고요. 이 축은 지금도 유지가 돼서 연간 한 320억 정도의 장학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들이 어떤 어른으로 성장할까를 본다는 건 결국 길게 본다는 건데 어떤 연구 방법론을 쓸까를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연구진이 같이 선택을 한 건 질적 종단 연구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일종의 이제 뭐 스냅샷으로 찍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다큐멘터리 영화처럼 된다. 이런 비유를 질적 종단 연구에 대해서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시간에 걸쳐서 어떤 맥락 속에 어떤 삶의 맥락에서 어떤 변화를 겪는지를 알아보는 게 질적 종단 연구 방법론이고 이 방법론이 저희가 선택하기에 사람은 과연 빈곤 청소년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를 알아내기에 가장 적절한 방법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는 지금 정확하게는 한 12년 정도 진행을 한 셈인데요. 왜냐하면 2013년에
그 기초 연구해서 이게 정말 가능할 건지를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그리고는 3년 주기로 3번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3년 1주기 하고 좀 종합 정리하는 시간 6개월에 1년 갖고 다시 3년 하고 종합 정리 1년 하고 다시 3년 하고 종합 정리하고 그래서 2025년 말 2013년에 시작해서 2025년 말에 그 책을 출간하는 것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권의 그 책, 그러니까 논문들은 여러 개 나왔는데 단행본으로는 2종을 발간을 했는데 왼쪽은 일종의 이제 사례 연구입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만난 친구들 중에 11명의 대표사를 뽑아서 이 친구들의 생애사를 기록을 한 건데 이거는 지금 그 재단의 상 일반 유통은 그러니까 일반 판매는 안 되고 지금 재단 이제 겨우 설득을 해서 7월 달 이후에는 지금 대학 도서관에는 좀 배포를 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오른쪽 책은 이제 바로 내일 그 출판 완결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 방법론을 잊어버리기 전에 좀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연구진이 뜻을 모아서 저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단계별로 연구를 진행했는지에 관한 책이 지금 내일 나옵니다. 그래서 연구 참여자는 저희가 52명을 만났는데 이 중에 이제 몇 명은 낙오하고 그다음에 또 추가로 또 몇 명은 또 새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그 50명 정도의 친구들이 끝까지 남았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94년생, 97년생, 2000년생 이렇게 좀 세 그룹으로 나뉘어서 출발 당시에 그 나이들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경제 상황은 지금 아무래도 기초생활수급 배경인 친구들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그다음에 차상위 계층, 그다음에 모자 가정, 그다음에 그 또 부자 가정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보육원에서 성장한 친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연구를 해 보니까 지금 이제 몇 가지 이제 핵심적인 요인들은 일단 저희는 한 OC라고 그래서 5가지 정도 요인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빈곤 청소년이 살아가는데 이 친구들이 어떤 여건을 갖고 있느냐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인 여건인 거고 똑같은 빈곤 그 청소년이라고 할지라도 뭐 여기 계신 전문가 선생님들은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초수급과 차상위 계층의 삶의 그 미묘한 그 모양이나 기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모자 가정인지 부자 가정인지에 따라서도 그리고 조선 가정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굉장히 그 삶의 선택과 그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2번째는 그 이렇게 그 캐릭터라 그래서 그 개인들이 어떤 기질적인 이런 거는 좀 타고나는 부분도 있고 길러지는 부분도 있고 뭐 영원히 교육학의 그 이슈지만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속성들이 똑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것에 이제 반응하거나 그것을 이제 내면하는 방식 같은 게 이제 되게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3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찬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정말로 그 행운이나 어떤 우연적 기회 같은 것들이 사실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꽤 많이 작용을 하고요. 대표적으로는 이런 삼성꿈장학재단의 장학 지원을 받는다는 일,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지역이나 성별들이 고려돼서 연구 대상으로 되는데 연구 대상으로 선발된 것도 이 친구들에게는 사실은 약간 행운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그 통제 불가능한 그 여건으로는 아니면 개인이 그 통제할 수 없는 이런 그 행운의 요소 또그 이렇게 어떤 간과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직면한다는 것은 똑같이 난국이 오더라도 어떤 친구들은 조금 자기 안으로 숨고 어떤 친구들은 또 그거에 대해서 그냥 완전히 돌파해 나가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3가지 정도 유형으로 이렇게 나눠서 좀 그 구분해서 유형화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식으로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 어떻게 리액션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이런 여러 가지 나머지 요인들을
그 하나로 엮어주고 결국 그것이 어떤 결과물이나 성과로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 과정에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연결이더라. 그래서 이 친구들 옆에 어떤 가족, 어떤 친구, 어떤 선생님, 어떤 그 지역사회 교사 이런 그 사람들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그들을 지지하는 관계망이 어땠는지에 따라서 이들의 삶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다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첫 번째 단행본의 주제를 연결로 보고 거기에 이제 11명의 사례를 실었는데 연결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연결을 그 최종본에서 첫 번째 그 가장 대주제로 내세운 또 하나는 다른 거시적인 요인들 저희도 다 알고 그것들이 이제 얼마나 깊이 영향을 미치지만 결국 이제 교육학자로서 우리가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커넥션에 대해서 좀 저희는 주목해서 마지막 그 최종 연구 산물 뭐 이게 이어서도 계속 작업을 하긴 할 거지만 일단 연결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연결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연결의 힘이 어땠는지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 친구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개인적인 특성에 대해서 좀 한번 어,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이 친구들을 이제 계속 10년 넘게 만나면서 사실 이제 가장 많이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이 친구들을 만나면 이렇게 제가 학교에서도 만나고 그다음에 뭐 사회에서도 이런저런 청년들을 만나는데 그들하고 제가 이 연구 대상으로 만나는 이 패널 청년들은 굉장히 좀 어, 캐릭터가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성실한 20세기 소년이라고 워딩을 했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뭐 아마 이게 이 단어로 좀 느낌이 오실 것 같은데 이렇게 그 만나보면 한 70년대, 80년대에 있을 것 같은 인재상의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의 바르고 엄청 공손하고 이게 약간 그 나이 많은 그러니까 저희 같은 연구자나 교사나 뭐 이런 모니터나 이런 코디네이터나 이런 분들이랑 그 소통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자원이나 기회를 빨리빨리 포착을 하다 보니까 눈치도 이제 엄청 빠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굉장히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는 그 헬프 세킹 비헤이비어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어떠어떠한 도움이 필요해. 라는 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속성을 갖고 있는 그 친구들이 좀 많았습니다. 굉장히 좀 느리고 도전적이고 이제 이런 것들은 뭐 다 공통적으로 깔려 있고요. 그 세 번째 특징이 좀 단련된 자기주도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굉장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길러진 부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유, 이런 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어느 고등학교를 갈지, 어느 대학을 갈지, 어떤 전공을 할지, 어떤 진로를 할지. 이런 과정, 그리고 뭐 지금 그, 예를 들면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중산층 부모들이 집중 양육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 제 주변에 있는 부모들은 뭐 예를 들면 기말고사에 어떤 문제가 났는지 이런 것까지도 다 알고 뭐 같이 문제집 푸는 이런 부모들의 이야기도 저희가 들어서 알기는 하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가운데 굉장히 제한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모든 그 선택은 일단 본인의 책임과 그 본인의 결정 권한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결정을 스스로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자립적이고 자율적입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장기, 단기 계획들이, 그러니까 이들의 다이어리는 뭐 그 저희가 보고서에는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있는데 그 다이어리나 이런 것들이 일간 다이어리, 주간 다이어리, 월간 다이어리 이런 것들이 정말 빡빡하고 빼곡하게 해서 끊임없이 이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 그리고 자기 관리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난 편입니다. 그 연습된 긍정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지금 살아남고 또 앞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 지나간 나쁜 일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오염서사, 구원서사 이런 내러티브 연구에선 그런 표현들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안 좋은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해석하는 거를 일종의 습관처럼 내면화합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이제 폭력적인 아버지와의 안 좋은 기억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마음이 단단해졌어요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해석하는 방법들을 계속 체화하는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을 이제 요즘 청년들한테 그 어른들이 많이 걱정하는 거랑 전혀 다르게 정말 극강의 성실함과 이 친구들의 성실함은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고요. 극강의 성실함과 높은 과업 지향성을 보여주는 게 이들의 개인적인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 10년을 지켜보니 일단 지금 그 이들을 이제 10년을 지켜본 결과를 좀 연결의 힘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로 그 가족의 힘이 역시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이 가족들을 보면서 저희가 다른 일반적인 빈곤 가정과의 이제 가장 결정적인 차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뭐냐면 가족이 무해합니다. 가족이 무해하다는 말이 그 얼핏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지만 빈곤 가정에서 가족이 무해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행운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가족이 유해하기에는 예를 들면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엄청난 도박빚이라든지 어, 어, 아니면은 그 되게 큰 질병이 있어서 자녀가 부모 돌봄에서 피할 수 없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한 게 사실은 이제 빈곤 가족의 특성인데 이 학교에서 장학생으로 추천이 되고 그게 이 삼성공장학의 특징상 뭐 엄청 탁월한 학생들이 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평범한데 성실하고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들입니다. 그들이 오고 그다음에 그들 중에서도 그 장학 재단이 요구하는 여러 활동들을 성실하게 했던 친구들로 저희가 표집을 해가지고 패널을 선택을 했는데 이들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가족에 해를 끼치지 않는 때로 이제 그 폭력적인 아버지나 이제 이런 안 좋은 사건들이 없진 않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부모님이 이혼하신다든지 사별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정리됐다고 말하면 조금 죄송하지만 그런 식의 이제 그 상황이 돼서 무해한 가족들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여기서의 역들이 이 친구들을 이렇게 꽉 붙잡아주는 딱 한 명이 있습니다. 모든 가족에게서. 그래서 그건 이제 보통은 엄마고요. 아니면은 할머니기도 하고 아니면은 아버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 친구들을 딱 붙잡아서 계속 뭘 엄청나게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 해줄 수 있는 자원을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너 잘할 수 있어. 그리고 너는 더 잘 될 거야. 이런 식의 어떤 기대와 신뢰의 메시지, 정서적인 지지,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이런 거를 계속 안정적으로 전달해주는 이런 힘을 이 친구들의 가족들은 갖고 있었고요. 그치만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진로가 좋은지 어떤 지금 예성적으로 어떤 대학이 원서 쓰는 게 좋은지 이런 건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네 뜻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자립심과 자율성을 기르는 데는 플러스지만 동시에 이제 그 양면적인 걸로 그 이면에는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과도한 무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로하고 굉장히 조숙한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가족의 힘으로 본인들이 이제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그러니까 좀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식의 어떤 신념과 자기 기대, 자기 확신, 이런 거를 갖게 되는 게 어떤 가족이 주는 연결의 힘이라고 본다면 두 번째는 학교가 주는 연결의 힘인데, 그럼 최근에 이제 학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 평가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빈곤 청소년에게 있어서는 학교는 정말 너무너무너무 귀한 자원이고, 가족
한 테두리 안에서는 절대로 접할 수 없는 굉장히 다양하고 그 확대된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는 정말 정말 중요한 그 연결의 사다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여러 사례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일단 지금 그 학교가 주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건강한 식사. 학교 급식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학교에서 한 끼나 두 끼 정도를 5대 영양소가 갖춰진 그 안정된 식사를 하면 이 친구들이 청소년기 성장 그 신체 건강에는 사실 큰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서 이 건강한 식사를 먹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뭐 야간 자율학습이나 때로는 뭐 기숙사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집에 가면 보통 이제 자기 방이 없기 때문에 그 안정된 공간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 이게 학교가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여러 가지 요즘 이제 문제되는 이런 수학여행 이런 것들 여러 비교과 문화 학교에서 뭐 뮤지컬 보러 간다든지 아니면 제주도 수학여행을 간다든지 이거는 가족의 자원으로는 전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가 특별한 어떤 비교과 경험을 해주는 것은 이들에게는 정말 다른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는 경험을 한다는 점에서 경험의 오아시스라는 그 단어를 붙여봤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거는 공부는 본인이 되게 죽어라고 하면 학교 생활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바로. 내가 중간고사 지난번보다 조금 점수 올랐어. 등수 좀 올랐어. 이래서 내가 조금 더 좋은 학교 갈 수 있어. 이런 식의 지금 학교가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그런 그 학업 결과 중심의 이런 것들이 노력이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를 이들이 직접 개인적으로 체험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학교의 힘이고요. 이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 지지해주는 이들은 다 멘토 교사가 있는 장학생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이 친구들한테 주목하고 계속 여러 가지 뭐 책이나 자료 챙겨주고 이러한 그 교사들이 다 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사를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사회적 역할을 아직도 하고 있다. 근데 사실 가족에서도 좀 특별하게 어떤 좀 어렵고 학교에서도 여전히 조금 부적응하고 어려운 친구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또 한 번 그 정말 세컨 찬스를 만날 수 있는 또 한 곳이 이제 저희는 배움터라고 그 장학재단도 그렇게 쓰고 이제 저희도 종종 이제 그렇게 포괄적으로 쓰는데요. 그래서 배움터는 뭐 지역아동센터일 수도 있고 청소년 쉼터일 수도 있고 그 지금 이제 조금 이따 말씀해 주실 보은희 이사장님께서 이제 운영하신 이제 그런 공간들입니다. 이곳에서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역시 이제 기회를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이 한 번 더 여기 와서 커뮤니티를 경험하고 좀 긍정적인 사회 경험을 하면서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좀 확, 한 번 더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이제 바로 배움터. 그래서 배움터에서는 좀 다시 쓰는 이런 곳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그 미시적인 연결 외에 이제 장학재단의 지원, 그 다음에 지금 아직까지도 그 기회균형 선발, 사회적 배려자 선발 이런 것들 남아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 그 구급 공무원에서도 저소득층 특별 전형 가산점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제도들을 실제로 많은 혜택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들의 중요성은 좀 여전히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좀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그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제 지금 94년생 승규는 이제 그 제가 만난 친구인데요. 그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약간 이제 도식화해서 왔는데 굉장히 폭력적인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어 112 경찰차를 타고 이렇게 아버지의 이제 폭력이 너무 심해지면 이웃이 신고를 해서 경찰차를 타고 몇 번이나 이제 경찰서를 따라갔던 초등학교 시절에 그랬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굉장히 특별한 게 중학교 1학년이 되면서 본인이 그러니까는 이혼을 망설이는 이게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그 여러 폭력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망설이는 모친을 본인이 설득을 해서 이혼을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외갓집 근처에 가서 이제 그 기초수급자로 이제 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다행히
이 친구가 이제 이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공부하는 거밖에 없다. 그래서 원래 초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 잘하고 이러던 친구가 아니었는데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죽을힘을 다해 그 공부를 해서 결국 이제 그리고 또 다행히 좋은 교사 만나고 이러면서 또 장학재단 지원도 받고 그래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대학 장학생까지 연결이 돼서 지금 현재는 지금 초등학교 교사가 됐고요. 그리고 경기도에 그 자그마한 아파트도 장만을 해서 지금 이제 94년생이면 30대 초반이죠. 그래서 30 정도 나이에 자기가 그래도 어떤 삶의 거점을 그 만드는데 성공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뭐 언제 사례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50여 명의 친구들이 이제 지금 시작한 나이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그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이런 정도인데 그 패널별로 이제 그 위치가 조금씩 다르죠. 연령 그 지위가 좀 다른데 그래도 어지간한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들이 그래도 괜찮은 삶을 제법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생각한 기준은 그래도 이제 굉장히 정서적으로도 좀 안정되고 사회적으로도 본인이 원하는 전공이나 진로를 선택을 하고 거기에서 조금 조금씩 한 걸음씩 앞서 가고 있는 경우들이 이제 저희가 괜찮은 삶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어, 이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이제 책에서도 썼는데 저는 이들이 이제 결국 이들이 만들어낸 괜찮은 삶이 그리고 이들이 저는 좋은 이웃으로 성장했다 이런 식의 그 표현을 썼는데 아마 굉장히 이제 누구나 옆에 이웃으로 두고 싶은 정말 그 시민으로서의 자기 제 몫을 잘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로 대다수는 다는 아니지만 대다수는 성장을 해서 뭐 직업이나 진로도 좀 궁금하실 텐데 응급구조사, 간호사, 그다음에 백화점 화장품 가게 점원, 그리고 뭐 삼성전자 다니는 친구도 있고요. 노무사 된 친구도 있고요. 일반 그냥 어떤 중견기업 회사원 된 친구도 있고 굉장히 이제 좀 스펙트럼은 다양하기는 한데 그래도 이 친구들이 원래 처음 저희가 10년 전에 만났던 그 자리에서보다는 내면으로나 아니면 사회적으로나 상당히 많이 좀 진전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 다음 삶을 더 나은 삶을 스스로 좀 전망하고 그걸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상황으로 그래도 출발점보다 훨씬 나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 그래서 괜찮은 삶을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는 어른들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들이 이뤄낸 어떤 괜찮은 삶, 더 나은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된 이런 것이 뭐 세상에 공짜는 없죠. 그래서 이들이 치른 대가는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들은 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렇게 만났을 때도 이미 사실은 아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의 이제 자기가 어른이나 가장이 해야 할 걱정들을 그 보통의 집에서라면, 중산층의 집에서라면 해야 할 고민들을 이제 본인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부분의 아이들이 굉장히 유소년기가 어린 시절로 남아있지 않고 이들에게 이제 저희가 심리 검사해 봤을 때도 여러 가지 이제 심리 검사 중에 이제 내가 어떤 자아점 특성을 갖고 있냐 이런 심리 검사도 했는데 본인들이 굉장히 양육적자라는 그러니까 그래서 본인이 약간 스스로의 부모 된 것 같은 그러니까 자기를 굉장히 이렇게 어디 가서 치대거나 자기의 어떤 마음과 상황을 막 그대로 드러낸다거나 이러지 않고요. 굉장히 어른으로 역할해야 된다는 일종의 약간 강박 내지 압박 같은 이런 거를 굉장히 갖고 있고 지금 어떤 식으로든 서바이벌하고 지금 이 자리보다 반걸음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일단 살아남고 그다음에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불안과 긴장이 지속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성적이 떨어지면 장학금을 더 못 받거나 이런 상황이 돼야 돼서 예를 들면 지금 뭐 그 친구가 거의 올해 받는 친구였는데도 한 과목이 거의 약간 삐 나올 것 같이 잘 안 됐어요. 그랬을 때는 이제 거의 약간 위경련 상태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정신과는 뭐 계층과 상관없이 많이들 다니지만 이 친구들도 지금 정신과 상담이나
아니면 일반 그 심리 상담이나 약물 치료 이런 것들을 받는 친구들은 꽤 여러 명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로를 선택할 때 가장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는 일반 중산층의 과정에서 아 그래 네가 6개월만 좀 더 해봐 이렇게 사실은 시험 한 번만 더 볼래? 그러니까는 제가 만난 친구 중에 정말 한 6개월만 어디서 지원을 몇 달만 지원을 더 받을 수 있으면 본인이 원하는 그 국가 자격 시험에 2차, 1차는 붙은 상태였거든요. 2차를 붙을 수 있는 친구였는데 지금 그게 사실은 다 엄청난 비용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 친구들의 가장 공통적인 진로 선택할 때 가장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진로를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결과물이 나오는 예를 들면 이 친구는 로스쿨 가면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친구고 제가 보기에도 이 친구 그 진로로 그게 되게 적합한데 로스쿨이 갖고 아무리 그 뭐 등록금 이런 게 면제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그 로스쿨 준비하는 시간, 로스쿨 다니는 시간 이런 식의 어떤 기회 비용을 가질 수 없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냥 저소득 특별 전형으로 구급 공무원이 됐는데 결국은 만족스럽지는 못한 거죠. 그래서 한 번만 좀 실패해도 좋은 샌드박스들이 좀 있었으면 얼마나 좀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좀 조급하고 시야가 협소하죠. 그래서 지금 뭐 청년들 특히 뭐 청년들 우경화 이런 걱정 많이 하고 저희가 10년 만나는 동안 뭐 세월호 사태라든지 이태원 사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중요한 선거라든지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마다 저희가 질문을 하긴 했으나 이 친구들은 사실은 지금 내 발밑이 너무 뜨거운 상태라서 그런 어떤 사회정치적인 이슈에는 사실은 굉장히 관심을 둘 수 없는 상황인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다 잘 된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되게 좋은 사례 중심으로 주로 말씀을 드렸고, 대부분 한 뭐 80%, 90%가 이 친구들이 다 좋지만, 그 좋은 성과를 냈지만, 몇몇 친구들은 저희랑 연락이 끊기고, 그 중간에 이제 그 연구에서 또 탈락한 친구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저희가 이제 윤후라는 사례는 저희가 그 지능 검사도 단순 지능 검사 아니라 그 굉장히 그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굉장히 그 뭐 심도 있는 저희가 심층 지능 검사 다 했거든요. 그랬을 때 그 52명 중에 가장 높은 거의 영재에 가까운 지능을 보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친구들이 과학 영재로서 지능이 굉장히 이 인지력이 되게 높아서 정말 아주 조금만 공부하면 좋은 학교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친구인데 부자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아들하고 같이 사는데 너무너무 다행스럽게 고등학교 때 좋은 선생님을 한번 만나서 이분이 이제 이런 삼성꿈장학도 연결도 해주고 그다음에 주거가 되게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 기숙사에 머물게도 기숙사에 이제 좀 티오도 확보해서 기숙사에 있게도 해주고 굉장히 이제 깊이 돌봤는데 기숙사에 몇 달 있는 동안 처음으로 이 친구가 몸무게도 늘고 그다음에 성적도 엄청나게 느는 그런 좋은 성과를 보였는데 아버지가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몇 달씩 지방으로 가서 현장 일하고 이렇게 오시는데 서울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혼자 고시원에 있는 게 너무 싫어서 아이에게 너무 외롭다고 계속 그래서 기숙사에서 나오면 안 되냐고 계속 그래서 결국은 아이가 아버지 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기숙사를 에서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교사도 다른 학교로 옮겨가고 이러면서 그중에 정말 아무랑도 연결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랑도 결국은 그 고등학교 다닐 동안은 어쨌든 담임 통해서 연결이 됐는데 딱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는 저희랑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연결이 쉽지 않은 게 그 핸드폰으로 되지 않냐고 생각하실 텐데 이게 지금 핸드폰 요금이 계속 끊기기 때문에 핸드폰 전화번호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는 저희가 이제 이런저런 비상전화번호도 알아두고 연결도 노력도 했지만 결국은 연결이 끊어져서 이 친구가 지금 대학
가기 어려웠을 것 같고요. 어떻게 이제 살아가고 있는지 가장 이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까 그 초등교사가 됐던 친구는 굉장히 그 나쁜 상황에서 그 중학교 생활을 시작을 했지만 이런저런 그 행운과 연결들이 굉장히 많이 겹쳐졌죠. 그래서 좀 안 좋은 연결이었던 부친과는 끊어지고 그다음에 모친, 그다음에 외가, 그다음에 교사, 그다음에 뭐 이런 꿈장학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지원 국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또 교대로 진로를 선택하고 이러면서 이런 연결들의 내층위가 다 좀 채워지는 그런 결과들을 얻을 수 있었고요. 반면에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윤우 같은 경우는 지금 딱 한 번 점처럼 있었던 그 정말 이렇게 딱 한 번 점 찍듯이 있었던 게 과학교사였는데 그 이후에는 지역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족에서도 아무런 연결을 가질 수 없어서 결국은 저희가 손을 놓쳐버린 이런 결과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구를 시작할 때 실제로 이제 그 빈곤계층 청소년들 어떤 식으로든 자라서 좀 좁은 틈새와 균열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의식이었는데 이런 10년 전으로 되돌아가고 그다음에 지금 2026년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좁은 틈새가 지금도 가능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지금 상당히 좀 걱정스럽고 회의적입니다. 일단 지금 빈곤 청소년들 자체가 지금 저희가 만난 청소년들은 여러 그 청소년 그 사람이 성장한 청소년이 성장하는데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 뭐 신체적인 거, 정신적인 거, 인지적인 거 이런 모든 것 중에서 이게 좀 한두 가지가 좀 아쉬운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뭐 건강 문제 뭐 이런 저렇게도 채울 수 있고 그렇게 이제 좀 한두 요소가 빠지면 이런 것들을 또 연결과 사회의 자원으로 좀 메꿔줄 수가 있는데 지금의 그 청소년들은 거의 약간 전면적 복합적 결손 상태가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멘탈에도 그다음에 그 인지적으로도 그다음에 가족으로도 여러 가지가 좀 어려워서 그 저희가 만난 청년들은 그래도 더 나아지겠다는 어떤 열망을 갖고 있었는데 현재 오늘날의 지금의 10대들은 굉장히 무기력이 이미 굉장히 깊이 좀 스며든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족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제 빈곤이 이미 2세대, 3세대 이상 좀 세습하고 누적이 되면서 그 아까 무해한 빈곤 가정, 무해한 부모가 되는 일이 점점 더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고요. 학교도 지금 그 수학여행 다 못 가겠다, 운동회 못 하겠다 이랬을 때 이제 사실은 가장 안타까웠던 게 그러면 도대체 빈곤 가정의 청소년들은 어디에서 이런 다양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교직 문화도 예전보다는 확실히 좀 바뀌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걱정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그 지역에서 이렇게 가족도 안 되고 학교도 안 되면 지역이 그래도 한 번 더 이렇게 손 뻗어서 좀 건져줄 수 어떤 안전망 같은 게 될 수 있었는데 지금 지역의 중간 조직들이 거의 다 지금 그 정말 붕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부은희 대표님 말씀 들으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회적으로도 뭐 K자 양극화, 뭐 모래시계 이런 얘기들은 뭐 여러분들 너무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더 이상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저희가 10여 년의 연구를 하면서 결국 청소년들이 그 내가 지금 태어난 뭐 부모나 가족을 내가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도 혹 그 중에서도 어떤 청소년들은 더 나은 삶을 향한 열망을 분명히 갖고 있는데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우리가 지켜내는 일, 그게 바로 우리 사회가 해야 하는 그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회가 지금 2026년 한국, 대한민국이 이런 그 빈곤 청소년들의 더 나은 삶을 향한 열망을 과연 지금 이렇게 받아내서 지켜줄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는 말씀으로 오늘 발표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청소년 또 청년들과 같이 활동해 오신 부은희 대표님 좀 토론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료는
그냥 파일 보실까요? 제가 뭐 힌트를 만지지 않았는데 그냥 이렇게 화면 보면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이재 교수님이 10년 정리하신 청년들은 이제 코로나 이전 세대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만나고 있는 친구들은 코로나 이후 친구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고 싶었고요. 그리고 아까 그 지역사회에서 중간 지원 체계 약화나 그 빈곤 청소년을 만나는 그 민간 영역의 약화, 이게 과연 우리가 이제 어떤 지점을 좀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조금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정말 그냥 날 것 그대로 제가 요즘 고민되는 날 것 그대로 좀 갖고 왔습니다. 일단 제가 2003년도에 김대중 정부 때 시작됐던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역 지원 사업의 담당자로서 교육청에서 근무를 시작을 했는데 그 전에 이제 국무방을 했었어요. 그때 2003년에 교육부 시작될 때 지역교육 공동체는 우리의 꿈이다. 우리는 그거를 지역사회에서 만들어내서 해야 된다라고 마음 먹고 이제 이 민간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대거 학교와 지역 교육청의 활동가로 참여를 하게 됐었는데요. 그때 저희는 학교가 희망이었어요. 아까 이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왜냐하면 그 동네에서 갈 곳이라고는 학교밖에 없는 그 시절이어서 학교밖에는 없었어요,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갈 곳이. 그래서 그 지역사회를 지역교육 공동체가 만들어 나가보자 이런 꿈이었죠. 근데 2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 여전히 우리 사회는 입시 교육밖에 안 하고 있더라. 그리고 애들이 처지나 형편이 너무나 많이 어, 20년 전보다 더 좋아졌다고 말하기 못하는 지금의 처지에서 애들한테 맞는 입장 교육을 하고 있나 우리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아이들 그 교육을 하기 위해서 뭐 민주시민교육이나 노동인권교육이나 뭐 국민교육 진로 이런 거를 들고 학교에 가보면 어 저희가 만나는 아이들한테 교육을 해봤을 때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거 처음 배웠어요. 처음 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학교에 교사다 뭐 만나보면 이미 학교에서 다 하는 거라서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간극은 뭘까? 아이들은 그러면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무엇을 배우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참 20년간, 아니 지금, 20년 전보다 훨씬 지금 더 많이 하게 되고 있는 이 상황이 저한테는 20년 동안 했던 게 꿈이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했고요. 사실 결정적으로 제가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하고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건 코로나예요. 코로나 시기 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지역사회에서 아이들을 살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애들의 일상의 삶을 지금 챙기지 못하고 있는 이 순간, 이 코로나 때, 뭐, 모두 다 거리두기를 했으니까, 사회는 당연히 그렇게 움직이지만, 그러면 학교는? 학교는 아이들이 지금 학교 안 나오는 거를,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너무 편하게 생각하시나? 애들이 학교 안 나오니까 편하신가? 그러면 집에서 돌보지 못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애들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 살피지 못하고 있었나 보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게 코로나였는데, 그때 제가 그 어떤 교육청하고 이런 토론을 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학교라는 곳을 아이들이 이제 당연히 가야 되는 곳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시기 동안 학교랑 멀어졌기 때문에 그 친구도 없고 그래서 학교라는 공간을 애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바라볼 거에 대해서 되게 걱정스럽다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좀 정리되고 모든 사람들이 일상으로 들어올 때 저희가 만났던 아이들은 아무 이유 없이 학교를 안 오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생겼어요. 등교 거부가 상당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유는 없었어요. 학교가 싫어서 뭐 선생님이 싫어 이런 얘기 없었어요. 그냥 안 왔어요, 학교를.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는데 그러면 학교는 이렇게 학교에 오지 않은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나?
애들이 오도록 어떻게 할까, 하면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거나 이런 것들을 거의 업무로 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이제 발굴을 포기하는 사회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전에 교육복지 20년 전에 할 때는 어떤 아이가 어려운지에 대해서 가정도 가고, 뭐, 애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찾아보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사실은 하나의 하나를 발굴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딱 지나고 나니까, 어, 드러나지 않는 아이는 문제 없는 아이라고 딱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뭐 학교 폭력이나 무슨 어떤 뭐 뭐죠? 정신과적인 어려움이나 뭐 이런 담임한테 좀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제도가 움직이고 있지만 사실 코로나 이후에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 아이들은 보이지 않는 아이, 관심 없는 아이, 아니 그렇게조차도 표현하지 않죠. 그냥 없는 아이. 이 사회에 존재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보지 않아도 되는 아이로 취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을 왜 문제로만 볼까, 문제 중심으로 보게 됐을까. 어, 그게 저희가 이제 표현할 때 위축 청소년이라고 표현하는데 불리한 환경을 숨기고 본인이 드러나지 않는 것 그 자체로 그냥 살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코로나 이후에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 아이들은 이제 숨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을 이제 코로나가 좀 일상화 됐을 때 저희 센터에서 학교에다가 공문을 한번 보냈어요. 막 저기 서울에 있는 어디 티머니 재단을 막 설득해가지고 우리 청소년 애들한테 교통비를 좀 주자. 애들이 겨울에 실습을 다니는데 걸어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실습이 되게 멀거든요. 애들이 학교 근처에서 실습하는 게 아니에요. 특성화고는. 근데 걸어 다니는 거예요. 눈 오는데. 그래서 교통비를 좀 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협의를 하고 공문을 보냈더니 한 학교에 막 몇십 명씩 신청을 하는 거야, 애들이. 근데 그게 얼마였냐면 한 달에 3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3만 원을 받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받냐 하면 저희한테 감사하다는 인사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알았죠. 애들이 실습 가는 교통비도 받지 못하는 형편에 있구나. 이게 내가 팀원이 재단 가서 막 설득해야만 하는 일이었을까? 이 정도도 안 됐나, 우리는. 그러니까 애들이 배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도 우리가 갖추고 있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됐어요. 근데 애들이 그래서 그전에는 어떻게 했더니, 어, 그냥 걸어 다녔죠. 또는, 식비를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되게 공감한 학교에서 먹는 급식이 전부 거죠. 근데 실습까지 다녀버리면 학교도 못 가니까 밥도 안 먹는 거예요, 그날은. 그래서 뭐 심지어 뭐 저희가 만났던 아이 중에는 이게 아주 뾰족 이렇게 너무 말라가지고 키는 큰데 말라가지고 뭐 옷도 뭐 제 몸에 맞지 않는데 그런 상태로 매일 학교 저기 실습을 다니는 아이인데 걔한테 물어봤어요. 너의 꿈은 뭐니? 했더니 저는 제때 제끼에 밥을 먹는 게 꿈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코로나 이후의 아이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또 더 저희가 이제 좀 마음이 쓰였던 거는 아이들 중에 코로나 때, 아까 그 부모 중에 뭐 아버지랑 산다거나 아니면 해머이랑 산다거나 뭐 이런 친구들이 의외로 학교 안 다니는 동안 담임한테 말을 할 수가 없죠. 담임을 만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의외로 부모나 보호자가 사망하거나 병가인 상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말할 상대가 없죠, 사실, 코로나 때는. 그러니까 그거를 숨긴 상태로 3년을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됐고, 초등학생은 중학생이 됐고, 그러니까 뭐 학교도 바뀌었지, 뭐 이러니까 어느 누구하고도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그런 친구가 어떻게 우연하게 학교에서 발견이 돼서 지원을 좀 해보고자 해서 만났더니 뭐가 필요하냐 했더니 수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수건은 보호자가 사는 거죠. 당사자가 수건에 우리 학생들이 자기가
일상생활 하기 위해서 수건을 사는 일은 없죠. 근데 수건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아하, 정말 놓쳤구나 싶었어요. 애들이 빨래해서 뭐 입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몸을 닦을 수건조차도 이거를 이렇게 사서 뭐 쟁여서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어렵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센터의 기념품을 모두 수건으로 바꿨어요. 제가 수건을 만들어서 수건을 애들한테 나눠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애들의 상황이에요.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않았던, 그리고 어른들은 뭐 쌀 주고 이러면 끼니는 해결하겠지, 그러지 않죠. 그래서 전자레인지 사주고요. 햇반이랑 제일 편한 게 통조림이어서 뭐 조리 이런 거는 상상도 못 하니까요. 부모가 없으니까. 이게 코로나 때 얘네들이 겪은 일상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아까 말했던 보호자들이 아프거나 사망한 경우는 사실 돌봄까지 하고 있는 거죠. 가족의 돌봄까지. 그리고 하나에는 임대주택이었는데 할머니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 그 임대주택 입주자 대표분이 입주자 어른들이 이 아이한테 집을 내놓으라고 막. 그러니까 뭐 그게 그런 어떤 제도나 체계를 혼자 감당하기 되게 어려운데도 이제 뭐 이 아이한테는 그런 폭력도 이건 폭력이죠. 이거 원래는 보호자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요. 이 임대주택이. 이제 그런 일들도 왕왕 있었습니다. 그 애들한테 이제 제가 이제 하면서 저희 센터에서 이제 저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이제 발굴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와 제가 이제 전국 단위 한번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한국교육개발원하고 같이. 그 전국의 아이들을 만날 때 참 전국의 아이들이 어떻게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아이들이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펜을 가고 싶다고 했어요. 펜. 그리고 제가 용돈 지원 사업도 했었는데 용돈을 주면 뭘 하고 싶으냐 했더니 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펜이야? 뭐 그렇게 뭐 당장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닐 것 같아서 그랬더니 뭐라 하면 다른 친구들하고 동질감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이 쓰고 있는 펜?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사서 쓸 수 있다면 나도 저 친구랑 그냥 같은 또래야, 같은 요 동시에 살고 있는 똑같은 거를 공유할 수 있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와 정말 그 어른들의 상상과 다른 지점이구나 아이들이 지금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은 그래서 그 또래를 하고 같아지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그 당시에 저한테도 되게 먹먹한 일이었습니다. 음, 그리고 코로나 때 제가 그 고등학교 입시 준비하고 하지 않는 고등학생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근데 학교에 특성화고는 아예 뭐 문을 잘 안 열어주더라고요. 우리가 뭐 연계를 하든 말하든. 근데 아이들은 뭐 좀 관심을 안 두더라고요. 그 입시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속상한 점이었습니다. 어, 그러면 얘네들을 지역사회가 그러면 아니면 정부가 무엇을 해주고 있나? 어, 제가 고용노동부나 무슨 정부의 무슨 교육부나 뭐 거기 성평등 가족부나 이런 사업들을 매년 스크린 이렇게 해서 저희가 민간이 할 수 있는 것들 찾아내서 아이들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요. 사실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은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지원이 끝. 학교를 다니니까요. 그러면 지역사회에서 그러면 딱 20대가 딱 20살 딱 되면 그다음부터는 강간무소식이죠. 이 친구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요. 딱 20대가 됐을 때 대학을 간 애와 안 간 아이. 뭐 대학을 간 친구들은 뭐 대학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학을 안 간 애들은 그냥 알아서 본인이 자기 갈 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됐든. 근데 그것을 알고 있는 지역사회는 없어요. 아무 데도 없습니다. 네, 아무 데도.
그래서 사회초년생들은 사실 지역사회에서 뭔가 반기는 곳은 없기 때문에 낯설죠. 그리고 아까 코로나 때 저희가 학교에서 아이들이 관심 없는 뭐 이런 것도 얘기했지만 사실 그 이후부터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문화는 뭐냐면 연결하지 않는 거예요. 학교에 다니는 애들 중에 지역사회 경험이 있는 애들이 확연히 줄어들었어요. 코로나 이전 이후에. 연결은 이제는 거의 더 이상 학교의 역할도 아니고요. 그 지역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를 통해서 연결을 갖지 않아요. 대려 지역사회도 애들이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잘 오질 않기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이 학교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지역사회를 경험한 적이 별로 없어요. 학교를 다닐 때.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교육복 시작했던 20년 전보다 훨씬 못하는 거죠. 그때는 지역사회랑 모든 걸 협력하라는 어떤 교육 공동체를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아마 그런 거는 되게 익숙하지 않고 낯설 겁니다, 학교가. 지역사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사회초년이 됐을 때 우리가 만났던 빈곤 청소년들은 나한테 맞는 정보가 있는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필요하다고 말은 하고 싶고 약간 수건, 펜 이런 걸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지만 어디다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상 제가 20살인 친구들 저희가 이제 무슨 사업 때문에 이렇게 만나게 되면 여러 차례 이렇게 연락하고 여러 차례 기다리고 했을 때 와요. 그래서 정말 요 오는 과정에 그 몇 날, 며칠, 몇 달이 이 친구한테 얼마나 많은 서사가 있었는지를 나중에 와서 듣게 됩니다. 왜 그 시간에 못 맞췄는지, 왜 그때는 신청을 못 했는지, 또 왜 그 다음에 이거를 제대로 수행을 못하게 됐는지, 아니면 지금 왜 다시 마음을 먹게 됐는지 등등. 근데 그런 이야기를 그래도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들어주실 것 같아서 왔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얘기를 그렇게 편하게 할 때가 한 군데도 없었을까, 이게? 아마 제가 코로나 이후에 아이들이 겪는 이 사회에 대해서 아이들은 어떤 마음일까?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이게 뭐 청소년 얘기라면 사실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을 만날 때 제가 제일 아쉬운 점을 이제 세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데 뭐냐면 우리는 뭐 세대 단절 뭐 아까 뭐 10대 20대의 뭐 성향 뭐 이런 얘기 또 아이들 요즘 아이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들이 청소년 시기에 롤 모델이 누구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20대 때는 저희 선배들 뭐 대학교든 아니면 동네에서든 그 선후배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10대 애들이 막 어른들 얘기를 잘 들어서 아까 유년기를 그렇게 못 지냈던 친구들 되게 어린 시기에 어른이 돼버리잖아요. 너무 안타깝게. 근데 저희 친구들한테도 저희 청소년들한테 좋은 롤모델 청년이 있었나? 그리고 그런 청년을 우리가 주고 있나? 우리 청소년들한테? 이런 고민 제가 되게 많이 요즘 듭니다. 어떻게 보면 대려 뭐 어른들하고의 세대 갈등이 아니라 10대들한테 왜 우리는 20대, 30대를 못 주고 있나. 음. 그리고 현장학습은 학교에만 없는 게 아니고 지역사회에도 없어요, 이제. 애들이 경험하지 않습니다. 경험할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이제 뭐 체험학습 한 번을 하면요. 애들이 그렇게 이렇게 챙겨서 와요. 막 선글라스 뭐도 챙기고 옷도 막 안 입어도 옷도 입고 해서 어, 어떻게 이렇게 챙겼는데 경기도인데 서울의 한강 처음 본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뭐 수도권만 해도 교통편이 좋은데도 여기서 여기까지 경기도에서 서울을 와본 적이 없다는 애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회가 갖고 있는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많은 시설들이 있는데 복지시설도 있고 청소년시설도 있는데 거기 내부를 들어 이거 참 그냥 이런 말씀 모두가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점은 아까 말했던 롤모델을 얘기할 때 우리가 청소년들이 있는 특히 빈곤 청소년들이 있는 시설에는 좀 이 친구들의 감수성에 맞는 청년들이 다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어른들 말고요. 그 감수성을 좀 읽어주고, 좀 얘기 들어주고, 또 농담도 같이 할 수 있고, 어, 그게 참 뭐, 부족하고 없다고 표현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없어요. 그리고 뭐 저희 청소년 시설도 제가 지금 뭐 청소년학 강의를 하고 있어 청소년 시설을 여러 개 들여다보면 매일 초등학생만 와요. 부모가 신청한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 잘 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 예전에는 그 청소년실에 가보면요. 동아리실에 한 20대 동아리 선배들이 10대 동아리를 뽑아요. 이게 그때 10대, 20대가 그렇게 막 뭉쳤거든요. 그 당시에 청소년 시설은. 얼마나 전입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 지금 우리는 공공시설조차도 우수한 초등학생이 우수한 학원 가기 이전 단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이런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은 살펴봐야 되지 않나. 뭔가 제도나 정책을 생각할 때. 이제 그런 지점이 제가 좀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고요. 어, 마지막으로 이제 AI 시대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어서 뭐 다행히 저기 일을 많이 안 해도 된다니까 참 좋은 점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저희 청년들이 되게 고민하는 지점은 내가 왜 알바도 못 구할까예요. 예. 아이들한테 알바는 사실 취업 준비 과정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사회에 진입해서 자기 손으로 용돈을 받아야 자기가 수건도 사고, 펜도 사고, 교통비도 쓸 텐데, 그것조차 할 수 없은 상황에 놓이니까 되게 본인 처지에 대해서 또는 본인의 이렇게 능력, 그다음에 존재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리고, 그러니까 애들이 알바나 무슨 조그만 일자리,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배달, 이런 거 하면 거의 새벽이에요. 뭐, 전문대 다니는 애들은 보면 금요일까지 저 지방에 있는 전문대 다니다가 토요일, 일요일 날 와서 서울에 있는 알바를, 임대 아파트에 사니까요. 서울에 있는 알바하고 다시 월요일 아침 첫 차로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갑니다. 이게 한 달, 뭐, 1년 학교 다닐 동안에는 매일이에요. 쉬는 날 하나도 없어요, 애들한테. 이 교통비는 누가 감당하고 있냐? 본인이 감당해요. 누가 주진 않으니까요. 그 정부의 청년사업도 보면, 한 30대까지 보면 이 경험은 중복이 되면 안 되니까 한 번 주죠. 우리나라가 청년 도전사업도. 도전사업도 20대 초반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건 기회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뭐 이게 뭐 개인의 문제라고 하면 개인의 문제이겠지만, 저는 우리 사회가 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 최저임금과 단기 알바 수준의 돈만 주고 있는데도 채용은 뭐 한 3, 4단계 돼요. 채용이. 어, 그래서 우수해야죠. 굉장히 우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회초년생 20대 20살은 뭐 받아주진 당연히 않죠. 그리고 뭐 불법 포괄적 임금이랑 불법 노동도 많고요. 안정적인 공공복지 일자리 제가 우리 청년들 좀 소개해 볼 때 대부분 취업되지 않습니다. 뭐 경력이나 뭐 일 잘하시는 분들도 뭐 일자리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왜 친구들한테는 본인의 조그만 용돈과 본인이 생계를 유지하거나 가족의 돌봄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이 돈을 일을 하겠다 해도 그걸 못하는 이 지경이 됐을까. 우리 사회가 그래도 막 엄청 부자 나라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에 청년들을 보면 마음 아픈 지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얘기 나누고 싶은 건 좀 갈라치기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학교를 다니는 애들만 다니는 곳, 학교를 안 다니는 학교 밖 애들만 다니는 학교 밖 곳, 제발 아이들은 되게 같이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걸 나누는 걸 되게 좋아라 해요.
제가 만나봤을 때도 아무리 개인화돼 있다 하더라도 아이들한테는 따뜻한 공동체를 항상 원하고 있고요. 그렇게 환대해줬을 때 아이들은 굉장히 다르게 저희들한테 그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갈라치기 같은 행정 체계는 제발 이제는 개편을 했으면 좋겠다. 중복 같은 얘기를 이제는 거기서 안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청년이나 청소년 사업 하면 대부분 다 모든 시설이나 센터가 하고 있다고 얘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대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맞이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 안에. 가보시면 알아요. 모든 센터에 방문해 보시면 청소년 담당하는 담당역 굉장히 부재한 곳 많습니다. 대상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저희가 청소년 일을 하면 간식비가 5천 원이라는 건 알고 계신가요? 간식비와 식비는 중복해서 쓰지 못하고요. 우리가 3만 원짜리 먹을 때 아이들은 5천 원짜리 간식을 줘야 됩니다. 김밥 한 줄 겨우 주죠. 요즘은. 식비 쓰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간식비도 어렵습니다. 음, 저는 음, 저희가 만나는 청소년, 청년들이 본인의 존재 자체가 되게 존중받았으면 좋겠어서 그냥 사는 공부하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작은 돈도 그냥 작은 돈도 귀중하게 여기는 뭐 놀이나 경험이 그냥 조금 있었으면 좋겠고 이미 10대 때부터 지쳐있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좀 자기 돌봄이나 회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그냥 교육의 시간으로 좀 인정했으면 좋겠고, 저는 요즘 이제 교육받으면 수당 줘야 된다가 월급도 줘라, 교육받았을 때. 그런 얘기도 하는데, 좀 존중받고, 받으면 용돈도 좀 줬으면 좋겠고요. 국가든 아니면 어떤 지원 체계에서도. 또 원하는 교육도 사실은 아이들을 교육한다 그러면 잘해요, 의외로. 네, 그런 것도 아이들한테는 사는 공부가 아닐까. 그리고 자립을 어릴 때부터 사실은 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자기 준비를 할 수 있게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리고 작은 경험도 그냥 일자리처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너무 어렵게 막 커리어 막 하고 막 경력직 말고요. 작은 경험 하나도 일로 풀 수 있고, 그 경험이 쌓여서 나중에 조금 더 다른 어떤 로드로 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 좀 들고, 아까 관계망 얘기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저도 이 환대하는 문화가 우리 친구들한테 이 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지역사회도 그렇고, 그 또래를 자꾸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줘야 되는데, 이제 그게 지금 뭐 이렇게 세대 단절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또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너무 적게 주고 있어서 지역사회가, 우리 사회가. 그래서 그런 거는 한 번이 됐든 열 번이 됐든 자꾸 자꾸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너무 두서없이 막, 그리고 좀 감정을 실어서 이제 얘기를 해서 듣는데 불편하지 않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